지금 국제경제 질서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쉽게 말해서 현재 국제경제 질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국제경제 질서가 갖춰 있다. 그걸 위해서 가트가 만들어져 있고 그 가트가 현재 WTO 체제로 확대 개편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환율 안정 차원에서 IMF 국제통화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게 현재 국제경제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국제경제 질서는 근본적인 목적이 소위 자유무역의 확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부 계층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세계화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세계화라고 지칭한 측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뜻인지 부정적인 뜻인지는 조금 이게 그 생각에 따라 갈립니다. 그런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상태를, 그러니까 세계가 그냥 국경이 점점점 낮아지고 자유로운 거래, 자유로운 상품의 이동, 그 다음에 자유로운 사람의 이동이 되는 상태를 세계화라고 하는데, 자, 그게 지금 현재 세계의 방향입니다. 전 세계가 나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즉, 이 세계화라는 것은 그걸 이제 자유무역 확대 그 상태를 다른 용어로 세계화라고 하는데, 조금 더 다시 설명하면 WTO, IMF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 간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금융시장을 통합시키는 현상이다.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통합이라는 것은 왜 튀어나오냐 그러면 소위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거죠.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이 금융의 개방이 필요합니다. 금융의 개방. 그러니까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보장하게 되는 거죠.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허용하면 그것이 국제금융시장의 하나의 통합이 됩니다. 자유로운 이동을 하지 않고 한 나라만 딱 떨어져 있으면 그 나라는 통합이 안 된 외따로 떨어진 금융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들 끼어가지고 자유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자본의 이동까지도 자유롭게 허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전체 시장의 통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세계화라고 합니다. 왜 세계화를 추구하느냐? 세계화를 추구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세계화로 무역과 자본이동, 인력이동, 지식이동이 확대되면서 참여국 모두한테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많은 기회라는 것은 많은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세계화를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우에 세계화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나라별로 다 아젠다로서 긍정적인 이슈로 보통 아젠다로 그걸 제공을 하죠. 그리고 다들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계화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측의 주장도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반세계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반세계화 운동. 이건 세계화에 대한 진보 진영의 비판적인 주장입니다. 흔히 막말로 이야기하면 좌파 우파 나눈다 그러면 소위 좌파식의 주장이다 라는 용어로 쓰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이 편을 나눠가지고 이거고 저거고 싸울 일은 아닙니다. 싸울 일은 아니라 이 주장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맞을 수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 거죠. 세상이란 것은 전에 우리가 중산층 이야기를 했는데 중산층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기능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중간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층이다. 중심을 잡으려고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고 뭔가 하면 한쪽에만 편들면 그건 중심을 잡는 게 아니죠. 잘 알기 위해서는 양쪽의 내용을 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주관적으로 자기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누가 이야기하더라 그래가지고 그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맞구나 라면 봐야 하는 것을 보고 틀린 생각은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나도 부담스러운 게 어느 교수가 이런 이야기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뭔가 하면 무조건 신봉을 하면 안 됩니다. 대학생이라는 것은 그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판단해 가지고
맞은 경우에 그거를 자기 신념으로 받아들여서 그 주장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뭐 퍼뜨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뭔가 하면 누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맞다고 믿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신봉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생각하고 틀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뭔가 하면 무조건 틀렸다, 매도를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이야기 주장을 하는 근거를 듣고 나서 이게 맞거나 틀리거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 그게 소위 대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고, 그 다음에 능력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소위 기능적인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적 진영이 지금 팽배하게, 아주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맞붙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이런 양 진영 간에 나누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분쟁이 심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지금 이제 다음 주 초에 선거하는데, 선거 결과가 나오면 불복하겠다는 사람이 한 20, 30%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총을 사고 총알을 산다 그러는데, 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나라라서 그런지,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죠. 선거 끝나고 나면 그거 완전히 총싸움이 나는 게 아닌가. 뭔가 하면 결과라는 것은 내 생각하고 다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반 팽팽하게 되는데 거의 절반 사람들의 결과는 내 생각과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선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기로 사전에 합의가 됐는데, 그 합의된 방법으로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가지고 내가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판을 뒤엎는 것은, 그거는 그 페어한 그 행동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폭력화되는 것은 이 중산층의 기능이 약해지고, 서로 상대 말을 안 듣고 뭔가 귀를 막아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일부 정치 지도자들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귀를 열어놓고 다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폭력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귀를 닫아버리니까 폭력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 할 때도, 왜냐하면 생각이 정반대인 사람도 있으니까요. 내가 굉장히 거부건한데, 그러나 이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자, 반세계화 운동이라는 것은 세계운동에 대한 진보 진영의 비판적 주장. 그러니까 양 진영을 나누면 이것도 굉장히 러프한 기준인데, 좌우로 나누기도 하고 진보 보수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한 층이 뭔가 하면 절대적인 악이 아니고 절대적인 선도 절대 아닙니다. 그냥 어떤 논쟁이 있으면 항상 그 논쟁에 따라서 양편을 나눈다라는 기능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악이 되는 거는 뭔가 하면 그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쪽의 주장만을 뭔가 하면 맹신하고, 그 다음 비합리적으로 그거를 그냥 그 주장을 실현시키려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그런 경우에 그렇게 악이 되는 거지. 그냥 주장에 대해 가지고 나누는 것은 어떤 척이 나쁘고 좋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양측에서 봐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반세계화 운동은 주로 진보 진영의 주장인데, 앞에서 말한 세계화의 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금방 설명했지만 들어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참여국 모두가 경제 발전도 하고 더 번성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야 하는데, 그러나 반세계화 운동 측에서는 세계화로 우리가 더 나빠진다 라고 주장합니다. 세계화가 되면서 더 나빠지더라. 자, 여기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패권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국제적인 표준은 결국 패권국인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기준, 모든 룰이 소위 패권국 중심으로 결정될 것이고, 약소국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보이스를 못 낸다. 새로운 제도를 수용하기 위해서 개도국들은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룰을 강대국이 만들고, 그러면 약소국들은 그 룰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룰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하던 것을 포기하고 바뀌면서 우리는 피해만 본다. 또한 세계화는 권력과 부가 선진국 위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개도국 근로자들은 더 빈곤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는 막아야 된다. 라는 것이 진보 진영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진보 운동가들은 해마다 이 주장을 보이스업하기 위해 가지고 항상 모여가지고 큰 시위를 벌입니다. 11월 달 정도 되면 소위 이제 WTO하고 IMF, IBRD, 뭐 WTO 그 연차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제 경제 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이 기구, IMF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기구들의 그 수장들과 그 다음에 브레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큰 회의를 합니다. 원래의 이 세계 경제에 대한 방향을 현황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내년을 예측해보고 그 다음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잡기 위해 가지고 세계 경제, 소위 세계 경제 총회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 나라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선진국이지만 그 총회를 하는데 보통 모여가지고 엄청난 시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선진국의 큰 도시에서 뭐 뉴욕이나 런던이나 아니면 파리나 암스테르담이나 아니면 뭐 그런 도시에서 이 연차총회를 하는데 뭐 시애틀이나 그런 연차총회를 할 때 보면 그 도시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됩니다. 이 서양의 선진국들의 시위들도 다들 뭔가 돌을 들고 돌을 던지면서 시위를 하는 그런 시위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반세계화 운동의 말은 이렇고 실제적으로 그 실력 행사를 하는 시위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화에 대해 가지고 이런 주장이 있고 세계화를 통해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서로 번성할 수 있다. 그건 이제 경제학적인 바탕에서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측의 주장도 있다. 라는 거죠. 반대하는 측의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 국제적인 표준은 결국 강대국 것이 된다. 그런데 뭐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거는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대부분의 국제적인 표준은 대부분 선진국이 만듭니다. 강대국, 패권국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게 굉장히 부당한 느낌이 들지만 또 선진국들이 만든다 그러면 그게 선진 질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 개도국들은 그걸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장경제 아니면 자유무역 그런 것들의 질서를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지금의 선진국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만들 때 지금의 개도국들은 세상에서 뭐가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나라들이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고 뭐 아시아의 나라들도 뭐 일부는 전쟁의 참화 속에 있었지만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만들어지는 게 그 질서입니다. 그 질서인데 만들 때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다. 그것도 뭔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차원이죠. 어쨌든 그 세계적인 지금 질서는 선진국들이 만든 게 맞습니다. 그게 선진국인지 패권국인지 강대국인지 거기에 대한 용어는 쓰기 나름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제도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이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룰이 있는데 그 룰 속에 룰에 되어 있는 세계 경제 질서에 들어가려 그러면 그걸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관세를 꽉 쌓아가지고 관세를 꽉 쌓아놓고 그 다음에 수출만 하겠다. 그러면 잘 안 받아주죠. 그것도 사실은 가능은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뭐 WTO 초기부터 들어갔지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60년대 70년대 수출 주도형 경제를 하면서도 수출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했죠. 그게 살 방법이다. 그러나 수입은 완전히 막았습니다. 수입은 완전히 막은 거죠. 수입은 완전히 막았는데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별로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개도국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선진국들이 뭐 그런 물건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별로 막지도 않고 뭐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덩치가 크지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중국입니다. 중국이 뭐 이제 경제가 굉장히 뭐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큰데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WTO 체제가 출범하고 난 뒤에 한참 뒤에 가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소위 WTO 체제를 안 지키고 있었던 거죠. 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더 빠른 성장을 위해 가지고 그게 필요해 가지고 WTO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가입을 하면서 사실 중국도 이 체계,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중국이 보기에는 다른 소위 패권 국가의 체계에 자기가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건데 중국은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체제를 자기한테 더 유리하게 만들고 싶은 것도 있겠죠. 있지만 뭐 기존에 있는 룰에 더 들어온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기가 희생을 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중국이 왜 WTO에 가입했느냐? 사실은 잘 가입을 안 시켜주려고 했는데 몇 년 시도해가지고 겨우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중국은 뭔가 이 가입한 이유가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입한 거죠.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가입한 거죠. 물론 이제 가입하고 나서도 이제 상당한 문제는 많죠. WTO 체제의 그 헌장을 엄청나게 어기면서도 거기에 따른 처벌은 안 받고 있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하는 미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 질서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 만들 때는 힘 있는 나라들이 자기 멋대로 해봤는데 해보니까 공멸이더라 라고 해가지고 힘 있는 국가들도 우리 이러지 말자 해가지고 서로 같이 만드는 겁니다. 서로 같이 만드는 건데 여기서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도 힘 있는 국가들이 자의적으로 안 지킨다. 그럴 경우에는 별 방법이 없어요. 별 방법이 없던 거죠.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힘 있는 국가, 한두 국가가 모범적으로 잘 해줘야지 다른 나라를 또 따라갑니다. 1번, 2번이 잘하면 3번 또 힘과시를 못하는 거죠. 괜히 3번 국가가 힘과시했다가 1, 2번한테 똑같이 당하면 자기가 더 손해보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1, 2번 국가들이 잘해줘야지 이런 질서가 잘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질서가 원래 목표했던 그런 자유무역을 통한 전 세계 인류의 번영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세계 운동의 주 주장은 이제 이런 논리적인 근거가 나온 것은 근거라기보다는 이런 논리가 나온 것은 결과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국가 간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더라. 그건 우리가 1절에서 보여줬죠. 전 세계 국가들의 GDP를 쭉 보여주고는 국가 간의 GDP보다는 국가 내의 GDP, 그 불평등보다는 전 세계 국가 간의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전 세계 나라가 200개가 있는데 상위 10개 국가의 GDP가 전 세계 GDP의 9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점점 더 성장하고 그 다음에 개도국들은 성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점점 더 쪼그라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계적인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선진국 내에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실은 뭐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들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선진국 자국 내에서도 보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더라. 그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원인, 일자리가 없어지는 원인, 그 원인에 대해 가지고 그게 자유무역 때문에 없어진다. 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 자유무역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로서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논리는 뭐 따질 필요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논리는 따질 필요가 없지만 국가 간 빈부가 심해지는 것은 현상입니다. 팩트는. 국가 간 빈부가 심해지는 것과 그 다음에 국가 내에서 또 빈부가 심해지는 것. 그게 최근 한 20년 내에, 20, 30년 내에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지는 현상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현상의 원인이 자유무역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 때문인지 그거는 볼만하죠.
그건 분명히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되는데 한 측에서는 그게 세계화와 자유무역 때문에 이런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반세계화 운동입니다. 반세계화 운동.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소위 반세계적인 주장, 반세계화적인 주장을 하는 측이 있는데 보수 측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소위 운동권입니다. 운동권.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운동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실은 뭐 좀 보기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라서 항상 시대마다 항상 비판적이고 반시대적인 그런 주장을 많이 그쪽에 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또 더 문제는 더 이상한 것은 요즘은 보니까 소위 그 친체제적인 사람들마저도 세계화에 대해 반대를 하더라. 보수라는 것은 기존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수라는 것은 현 체제, 현 시스템을 옹호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보수입니다. 보수의 정의는. 그리고 기존에 내려오는 그런 그 시스템이나 체계를 계속 찬성하고 유지하자라는 사람들이 보수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마저도 최근에는 세계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최근 세계적인 현상인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그 사건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그 사건이고 그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소위 강자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소위 시진핑의 그런 강한 드라이브 노선, 그 다음에 최근에 물러섰지만 일본의 그 수상, 이름이 뭐죠? 아베 수상, 그 다음에 뭐 러시아의 푸틴, 그 다음에 또 영국의 그 존스 수상,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대표적인 이런 뭔가 하면 극보수죠. 보수면서 거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 노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화에 대해서 반대 노선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것이 이런 사람들은 세계화에 대한 반대 노선에 있다는 것이 그러면 소위 자력갱생 문 닫자라는 것보다는 세계화를 상당히 자기중심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죠. 소위 말한 자국 우선주의인 거죠. 자국한테 유리한 것은 세계화를 하고 자국한테 불리한 것은 세계화를 하지 않는다 라는 쪽의 주장을 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세계적으로 봐서 우리가 1930년대 말로 지금 되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930년대 말에, 그러니까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고 1930년대 들어서 그런 식의 나라들마다 행동을 하면서 소위 대공황이 된 것이고 그게 2차 대전을 일으키는 배경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지금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행태는 옛날의 그 행태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의 참화를 잊었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또 왜 그런 주장을 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은 현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는 사람인데도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이제 정치적인 소위 파퓰리스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주로 이제 선진국 지도자들인데 선진국에서도 이 세계화에 따라 가지고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는 거죠. 피해를. 자유무역에 따라 가지고 자유무역이 있으면 자유무역을 통해 가지고 양국이 다 서로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유무역을 하면 양국의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진다는 아닙니다.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 나라가 잘 소위 말해서 파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하면 양국에 각각 다 파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이를 잘 나눠야죠. 한 나라 내에서는 자유무역을 통해 가지고 좋아진 산업이 있고 나빠진 산업이 있습니다. 좋아진 계층이 있고 나빠진 계층이 있는 거죠. 토탈로서 파이는 컸는데 그러면 그 커진 파이를 가지고 좋아진 사람이 다 뜯어먹는 게 아니라 나빠진 사람한테도 나눠 줘가지고 서로 다 못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소위 자유무역의 덕을 가장 많이 본 선진국마저도 이런 피해를 보는 계층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이 계층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선진국들의 보수가 왜 세계화를 반대하느냐. 그게 이제 두드러진 것이 소위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시,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있는데 4년 전에 그때 선거할 때 선거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될 걸로 봤습니다. 힐러리가 된다고 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다르더란 거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참 쟤들 다 진짜 능력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조사 기간은 그렇지만 결국은 뭔가 하면 그거 왜 그래 됐냐,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하고 왜 틀렸느냐, 소위 본심을 안 드러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샤이 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온 용어죠. 샤이 보수. 샤이라는 것이 소위 그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래서 남한테 안 드러내놓는 그런 사람이죠. 보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죠. 왜 자기의 주장을 잘 이야기 안 하느냐. 자기 주장이 사실은 politically incorrect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개도국 외국인 또는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나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지거나 없어진, 뭐 이전에, 자 요전에 또 있습니다. 아니, 빠졌네. 개도국의 물건이 들어와가지고 내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러스트밸리라는 이야기를 하죠. 러스트란 것은 녹입니다. 녹이 다 쓸어있는 그런 지역, 소위 오데오 남쪽의 미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디트로이트 이쪽 지역의 소위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그 근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가 여전히 세계적으로 뭐 어느 정도 우위는 있지만 옛날의 절대 우위에서 왕자를 내려놨죠. 왜 미국 자동차가 그렇게 이제 경쟁력이 떨어졌냐? 그거는 사실은 외국의 수입, 물론 이제 외국의 수입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왜 떨어졌냐 그러면 그 포인트는 사실은 틀렸어요. 틀린 것이 지금이 아니라 1900, 보자, 70년대에 들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미국 자동차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미국이 처음으로 산업화를 했고, 소위 그 범용화를 했고, 포드 자동차를 통해 가지고 최초로 범용화를 했고, 미국의 사실은 이 자부심이 깃들어져 있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이고, 그것이 1970년대까지 계속됐는데 197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됐는데 그 원인은 석유파동입니다. 석유파동.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 자동차는 엄청나게 큰 차입니다. 다들. 아직도 미국 영화를 보면 뭐 박스형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큰 차를 모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게 전형적인 미국 자동차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덩치도 크고 큰 차를 몰면서 그걸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룰룰로 몰고 다니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그 정서고 추억입니다. 그런데 석유파동이 나가지고 기름값이 뭔가 10배 뛰어오고 나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기름값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파고든 것이 일본 자동차죠. 일본 자동차는 조그맣고 연료 효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똑같은 차인데 몰아보면 뭔가 하면 연료 쓰는 게 3분의 1, 4분의 1 비용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장도 잘 안 나지. 그러니까 석유파동이 딱 나니까 그때 일본 자동차가 득세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으로써 미국 자동차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게 기점입니다. 그게 기점으로 미국 자동차가 몰락을 하게 된 거죠. 몰락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많은 자동차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일본은 개도국이 아니죠. 아니지만 지금 보기에는 여전히 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미국은 우리가 최고고 나머지는 다 개도국이다 생각한다 그죠. 유럽은 자기들의 고향이니까 놔두고 나머지 동양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개도국에서 들어온 차 때문에 자기들이 망했다. 일본 자동차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들어오고 하다못해 한국에서 조그만 저런 나라 한국에서 자동차마다 들어와가지고 자기 나라 차하고 경쟁해가지고 자기 나라 차들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내 일자리가 이렇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일자리도 있고, 이제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이 바뀌었으면 새로 되는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거기서 블루칼라로 일하는 사람이 새로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겠습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러면 이제 불만이 쌓여가 그렇게 있는 거죠. 뭐 다른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잘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게 이제 근본적인 소위 제일 큰 계층입니다. 러스트밸리의 그 실직자들, 그 도시들, 그 폐망한 도시들. 그게 이제 사실은 트럼프의 가장 지지층이고, 그 다음 개도국 외국인 또는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내 일자리마저도 미끄러지더라. 더 나아가서 뭔가 하면 사람마저도 요즘 들어가지고 이민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장에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공장에서 해고가 됐다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해고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런 사람들만 없었다면 내 일자리는 그대로 있을 건데 내 일자리마저도 없어지고 온갖 지역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실업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실직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개도국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더 높은 내 위에 올라온다. 그러니까 많은 뭐 특히 아시안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미국 같은 경우는 덜 이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 비슷하게 생긴 것도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말도 뭐 같이 하니까 뭐 영어에서 별 차이가 없고 뭐 근데 이제 동양에 대해 가지고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미국 가서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이런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죠.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취직을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양에서 온 옐로우들이 뭔가 하면 내 지휘자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그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런 등등 전 세계적인 소위 자유화를 통해 가지고 이 이민이나 사람의 이동 이런 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품이었죠. 상품이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자동차 공장이 망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오면서 내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내보다 더 윗자리에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쌓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대해 가지고 반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이제 그런 선진국 샤이 보수라 그러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 대놓고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대놓고 이런 얘기 하면 내가 찌질이다라는 생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우리는 사실은 이 인종이나 그런 데 편견을 가지지 않고 뭔가 하면 서로 다 그 같이 생각하고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위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찌질이다라는 생각, 그건 남한테 이야기하는 꼴이다 그렇게 그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드러내지는 못하고 뭔가 하면 속으로 불만이 있다가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많이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뭐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죠.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도 생각만큼 굉장히 뭔가 하면 반이민적인 정서가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제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도 서양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한데 동양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죠. 그게 사실은 뭔가 하면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정치적 폴리티컬 코렉트한 차원에서는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이 어차피 똑같이 봐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을 더 우러러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얕잡아 볼 것도 없고, 같은 사람은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인종이나 색깔이나 피부나 아니면 머리카락 색깔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그 폴리티컬 코렉트한 그 스테이트먼트인데 사람들이 그걸 다 따라오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자기가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뭔가 하면 이 상류층, 중류층, 뭐 중산층까지는 그런 선택을 하고 다들 민주당을 지지하고 뭔가 하면 저런 이제 진보적인 지지하고 주장에다 찬성을 많이 하고 뭐 말이 통하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마저도
그런 이런 외국 이민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자기가 망해버리면 사람이 급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나는 이해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기는 국가의 기능이 있는 거죠. 국가가 기능을 잘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불평이 팽배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아까 말한 늘어난 파일을 떼가지고 나눠줘야 됩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이가 늘었다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은 뭐 새로운 IT 교육을 못 받더라도 다른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재교육을 시켜가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진보에서도 세계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일부 보수에서도 이 세계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래서 세계화는 굉장한 지금 이제 이 뭐랄까 도전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계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데서 이건 뭐 완전히 내 주관적인 그냥 이야기입니다. 뭐 답은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뭔가 변화입니다. 변화죠. 변화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가 피할 수 없는가 이제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죠. 피할 수 없으면 아니 뭐 폭우가 쏟아지면 제일 좋은 것은 뭔가 하면 그냥 무식하게 나갈 필요 없습니다. 비 안 오는 데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좋죠. 비 안 오는 데 있으면 안 오는 데 있는 게 좋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그런데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있는 건 할 수 없고 그거를 우리한테 맞도록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한테 맞도록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맞도록 못 받아들이고 너무 빨리 받아들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양쪽 문제가 다 마찬가지죠. 잘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속도에 맞춰가지고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게 뭔가 너무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처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사회는 안정적일 수가 없고 좋은 사회가 아닌 거죠. 즉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에 맞춰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팽배하고 있는 파퓰리스트적인 용어, 자국구선주의. 제일 센 나라들은 더 센 나라가 약한 나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가. 그게 절대 정의는 아니죠. 불이죠, 불이. 정의가 아니고 불이죠.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다들 그러면 공멸이라는 이야기죠. 자국우선주의라는 것은 세계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만 세계화를 하자라는 주장입니다. 하는 주장인데 이거는 뭐 자기 어떤 나라가 힘이 되게 세가지고 하려면 할 수는 있는 나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그렇게 하게 되면 판은 깨집니다. 제일 센 나라가 그렇게 하면 밑에 나라들이 다 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판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옛날 1940년대로 되돌아갑니다. 30년대, 40년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제일 처음에 급한부터 깼죠. FTA 다 깨라. 그래서 뭔가 하면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맺었던 나프타 그거 깨가지고 새로 협상하라. 그 다음에 한미 FTA 다시 협상하라. 뭐 WTO에서 탈퇴하겠다. 그 다음에 뭐 환경협정에서 탈퇴하겠다. WTO에서는 탈퇴 안 했지만 다른 건 다 했습니다. 그거 뭔가 아마 판을 다 깬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나와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설득하고 예, 소위 말해가지고 재협상하는 신용만 내고 조금 고치고 이래가지고 지금 무마해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다 깨지는 않았죠. 근데 그게 진짜 처음 이야기한 대로 다 깼다 그러면 전 세계 판이 다 깨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국 우선도 없죠. 그날은 미국도 같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만 자유롭게 하고 수입은 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안 되면 다른 나라들이 다 뭉치는 거죠. 뭉치면 뭔가 미국보다 더 세집니다. 미국이 G1이지만 미국, 중국이 G1, G2지만 뭔가만 G3부터 시작해가 다 뭉치면 유럽이 한 덩어리가 뭔가 미국 덩치만 합니다. 소위 EU가 미국 덩치만 하고 중국하고 덩치가 비슷합니다. 중국보다 더 크죠. 그 다음에 일본이 사실은 쪼그라들었지만 그래도 꽤 덩치가 큰 것이고 뭐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이 또 안 되면 뭉쳐가지고 또 같이 서로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힘싸움으로 가서는 절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세계라는 것은 이제 이런 세계를 통해 가지고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기죠. 이건 세계화 때문도 아니고 세계화도 그렇지만 뭐 다른 부분 뒤에 보겠지만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변화에 따라서 많은 산업이 바뀝니다. 기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기업이 생기고 그런 변화가 많은 거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문 닫는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나는 내 일자리에서 그대로 일하겠다는데 왜 회사 문 닫냐? 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내 일자리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 간의 패권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패권도 아니지만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국가 간의 패권, 정치적인 이슈 때문으로 이제 포장하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그 문제도 아니고 국내 내에서도 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술 변화에 따라서도. 즉 변화라는 거죠. 변화가 온다. 항상 세상은 변합니다. 그게 우리가 발전이고 진보라고 이야기하죠. 뭐 대부분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변화겠죠. 그러나 방향은 좋은 방향인데 변화가 생기면 분명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생깁니다. 전체적으로는 더 나아지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난 그대로 하겠다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버리고 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결국은 다들 설득을 해가지고 이 변화에 맞춰가지고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세계 경제 질서. 그 다음에 그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반성과 아니면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 뭐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쪽 입장을 뭐 지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차원으로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 관련된 부분입니다. 관련된 부분인데 그 세계 경제 질서에서의 분쟁 중에 제일 큰 것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불균형과 무역 분쟁.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분쟁이 나는 것이 일자리 문제 때문에 분쟁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게 무역 분쟁이죠. 그죠? 무역 분쟁인데 그게 뭐 경상수지, 적자, 흑자 그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역 분쟁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세계적 불균형은 한 나라의 지속적인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는 반면에 자, 새로운 용어를 하나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적 불균형은 지금 현재 이게 일반 명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고유명사로 하나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제학적인 용어인데 글로벌 지구적이죠. 지구적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세계적 불균형으로 번역하는데 이 용어의 의미는 한 나라가 지속적인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는 반면에 또 다른 나라는 지속적인 규모의 대규모 적자를 보이는 그런 구조가 고착되어 있는 상태. 그게 이제 불균형 구조입니다. 불균형 구조가 되어 있다. 한 나라는 계속 흑자, 한 나라는 계속 적자죠. 이 흑자, 적자라는 것은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 뭐 좀 더 좁게 말하면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정도라고 볼 수도 있고 상품 서비스 수지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뭐 비싸지만 경상수지라고 보면 됩니다. 한겨로는 경상수지. 경상수지 흑자, 적자의 소위 불균형 고착 구조를 세계적인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두 케이스 정도가 있어요. 1970, 80년에
세계 경제는 미국이 적자, 일본과 산유국이 흑자를 보는 불균형 구조였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는. 그러니까 미국이 적자, 일본과 산유국이 흑자를 보는 경우. 산유국이 계속 경상수지 흑자를 본다는 것은 그거는 잠깐만. 방에 이상한 벌레가 들어왔어. 이거 퇴치해야 되겠네. 자, 산유국이 흑자를 보이는 것은 산유국은 항상 흑자를 보이고 있어요. 중동 산유국은 파는 기름은 많은데, 기름은 그 원유는 많이 파는데, 그 나라 빌려보면 사람도 별로 안 살고, 뭐 쓰는 돈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흑자를 봅니다. 그래서 그건 좀 특수한 경우고, 그리고 규모도 뭔가 하면 전 세계 경제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주 부분은 이거죠. 미국과 일본입니다. 미국이 적자, 일본이 큰 규모 흑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왜 흑자냐? 일본은 뭐 소니를 비롯한 전 세계 소위 이 상품에 있어 가지고 최고 경쟁력을 그때는 구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자 중심으로 해서 전자 아니면 기계 뭐 정밀 기계 온갖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산업 경쟁력이 최고였던 거죠. 최고였던 나라가 일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때는 뭐 좋은 물건은 다 메이드 인 자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면서 전 세계적인 산업국이었고 미국은 적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 규모가 굉장히 컸었죠. 이런 불균형 구조였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일본은 무역 수지는 상품 수지는 적자입니다. 상품 수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투자한 돈에서 이자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경상수지를 겨우 균형을 만들고 있는 정도지. 지금은 일본은 수출품에 대해 가지고 적자를 본 나라입니다. 그럼 일본은 왜 그래 됐냐? 우리가 잃어버린 20년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제 거의 30년이 됐습니다. 일본은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일본이 왜 그렇게 달라졌느냐라면, 미국 등의 압력으로 일본이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된 엔화의 가치를 올리면서 불균형 구조가 점진적으로 해소가 됐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딱 유일한 방법은 그겁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환율은 한 나라를 완전히 수준을 바꿔버리는 거죠. 즉 1달러에 120엔에 1달러 하던 환율을 80엔으로 낮춰버린 거죠. 지금 정반대의 현상이 그때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에 120엔 주면 1달러 살 수 있는 일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불균형 구조가 심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일본 물건을 비싸게 만들고 미국 물건을 싸게 만들면 해결됩니다. 일본 물건을 비싸게 만들려고 그러면 환율을 120원에서 80원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일본 물건의 모든 물건 가격이 50% 오릅니다. 달러로 봐가지고 50% 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물건 가격은 거의 또 3분의 1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엔화 가치를 올리면서 이 불균형 구조가 점진적으로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소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플라자 협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이제 플라자 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흑자를 엄청나게 누리면서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게 됐죠.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이 미국하고 유럽들이 모여가지고 일본 보고 이제 소위 엇박질 넣어가지고 자, 너희들 환율 정상화 시켜라 라는 거죠. 그게 사실 정상화가 맞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봐서는. 경제학적으로 봐서는 환율은 어디가 정상이냐 앞에 이야기했죠. 경상수지가 균형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나라가 큰 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나라 돈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거죠. 이때는 자유변동 환율제도 아닙니다. 자유변동 환율제가 아니고 그냥 관리변동 아니면 고정환율제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너희 나라가 억지로 너희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도록 막고 있는 거다. 그것은 나라.
그래서 그 손을 놓고 올라가도록 방치해가지고 120엔 하는 것이 1달러당 80엔으로 떨어진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때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자, 이제 세계적인 불균형. 그러니까 한 나라, 특히 이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환율이 어떻게 봐서 이론적인 균형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 그러면 이런 불균형을 야기시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최근에 겁니다. 최근에 또 하는 이런 불균형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90년대 이후부터인데 미국이 적자국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미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과 산유국은 여전히 흑자고 중국이 흑자를 보이는 세계적 불균형 구조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이 판에서 나갔는데 대신 등장한 나라가 중국이 등장했는 거죠.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의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을 실어내면서 흑자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이 세계적인 불균형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동일합니다. 일본 문제 처리한 거하고 동일한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90년대부터 미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은 중국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위에나 가치를 올려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나 가치를, 중국 통화 가치를 올려라. 중국이 그러니까 이 위에나 시장이 자유변동시장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외환시장이 소위 시장에 따라 결정되는 환율이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중국 시장은 현재 시장에 따라서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완전히 관리하고 있는 환율이죠. 국가에서 그냥 마음대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보다는 조금 시장을 많이 따른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완전히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나라가 계속 흑자를 보이는 것은 분명히 그 너희 나라가 지금 공시하고 있는 위에나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올려달라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만큼 말을 잘 안 듣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환율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조금 무식한 방법을 쓰는 거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아예 수입품을 못 들어오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흑자를 막겠다라는 식으로까지 이제 거친 방법을 쓰는 겁니다. 등의 무역 분쟁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최근에 중국하고의 분쟁의 대부분은 이 글로벌 임밸런스 이 문제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뭐 제기했는 문제는 아니고 1990년대부터 상존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내 미국 대통령이 다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중국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뭐 계속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중국도 뭔가 하면 어느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도에 맞춰가지고 여기 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속도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센 대통령이 됐으면 내가 빠르게 저 문제를 해결하는 슈퍼맨이 되겠다라는 의욕이 넘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좀 굉장히 거칠은 직접적인 완전히 거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는 겁니다. 관세. 자, 이게 이제 글로벌 인플루언서하고 무역 분쟁이 발발한 배경이다. 라는 거죠. 배경인데. 자, 그럼 무역 분쟁이 이게 이제 글로벌 인밸런스 때문에 발생했다. 아니면 앞에서 소위 개도국에서의 수입품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발생했다. 두 가지 이유를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선거 전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보고 그렇게 거칠게 해가지고 전 세계로 뒤엎는 정도로 이 분탕을 지겼는데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의 소위 블루칼라 일자리가 얼마나 확보가 됐느냐? 차이가 없는 겁니다.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뭔가 하면 소위 세계화 개도국에 대한 반대, 개도국 수입품의 반대, 세계화에 대한 반대, 그거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파퓰리스트적인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표를 얻는 데 사용했을 따름이지, 그 뒤에 그 사람들한테 뭔가 뭐 해결한다는 식의 정책을 해가지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에서 그 일자리가 되살아나지는 않는 겁니다. 되살아날 수도 없고,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없어지는 일자리는, 경쟁력을 잃어서 없어지는 일자리는 다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소위 세계화 문제는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아젠다고 정치적인 문제고, 이 글로벌 인별에서는 경제적인 문제고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속되지 않고 유지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경상수지라는 것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 전 세계 경상수지를 다 합치면 0입니다. 그 이야기는 한 나라가 흑자를 크게 보면 다른 나라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적자 보는 나라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좋은 상태는 다들 균형되어 있는 거. 큰 규모의 적자 흑자가 안 생기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거는 해소돼야 될 문제다. 자, 그런데 보면 이때도 미국이고 이때도 미국이고 항상 적자는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 적자는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거죠. 미국이 1970년대부터 지속적인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국이었기 때문에 국가 부채 규모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부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쌍둥이 적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경상수지로 적자가 생기면 그만큼 또한 국가 부채가 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전체적으로 재산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나라 예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가 됐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 재산이 늘었다 라고 내가 표현을 했죠. 그 흑자만큼 그 돈 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고 뭐 다른 나라 주식을 사고 다른 나라 채권을 사고 다른 나라 은행에 예금해 놓고, 그게 우리 재산입니다. 흑자만큼 재산이 늘었습니다. 흑자가 되면 그만큼 흑자만큼 그 나라 재산이 느는 것이고, 반대로 적자가 되면 그만큼 재산이 주는 거죠. 그러면 계속적인 적자가 생긴 나라 미국은 그러면 재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겠네, 아니면 빚쟁이가 됐겠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빚이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빚이. 그러나 GDP 규모에 비교하면 빚이 이제 이런 계속적인 적자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GDP 규모로 비교해보면 뭐 한 60% 정도, 60, 70% 정도로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고, 뭐 그 상태 정도는 70% 정도는 관리 가능한 상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꽤 높은 규모다. 다른 나라는 그러면 어느 정도냐 그러면 뒤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GDP의 300% 정도 됩니다. 세계 최대 빚쟁이 국가는 일본입니다. 이제 미스테리가,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미스테리인데, 그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가 150%, 200% 정도입니다. 100%가 넘는 나라들이 뭐 수두룩합니다. 뭐 그런데 비해 가지고 미국은 뭐 100%도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만큼 적자 액수는 많지만 GDP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뭐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원래 내년쯤 되면 이제 이 문제도, 이 부분도 다시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뭔가 하면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안 돼가지고 세금은 거둬들이는 것도 더 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보건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데 지금 지원하는 것은 뭐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전 세계 국가마다 이제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현재 요까지는 이걸 쓸 때까지만 해도 이랬는데, 지금은 아마 미국 국가 부채 규모가 GDP의 거의 100%에 육박할 겁니다. 최근에 원래 굉장히 늘어가지고,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지금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사실은 세계 경제는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나쁜데도 불구하고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만 굉장히 이상하게 거품이 생기는 이런 이상한 구조가 된 거죠. 그러면 이 거품이 그쳐지면 그때는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자들이 보는 예측입니다.
왜냐면 뭔가 굉장히 나쁜 일이 생겼는데 그게 지금 이제 나쁜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든 다들 그 피해를 나누어 가지면서 끝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지금 자꾸 숨기고 있는 거죠. 숨기면서 자꾸 키우고 있는 거죠. 근데 숨기는 것은 지속적으로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터지게 되면 전 세계에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불균형 때문에 무역 분쟁이 발생했다. 자, 세계적 불균형은 그런데 이제 미국의 적자는 사실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은 적자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이 좋아서 적자를 본다라고 그걸 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소위 패권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소위 기축통화 미국의 최대 수출품은 달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달러 규모가 미국의 수출품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자 그게 미국이 하고 싶은 거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달러가 유출이 안 되면 세계 경제가 운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 내에서도 마찬가지가 경제가 성장하면 돈이 더 필요하죠. 그러면 중앙은행은 돈을 더 찍어야 됩니다. 돈을 안 찍으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거래를 못하는 그런 불편하고 경제에 마찰이 발생하는 거죠. 세계 경제 무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세계 경제는 빠른 속도로 크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통화가 계속 공급돼야 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결제하는 통화는 대부분 달러를 쓰고 있는 거죠. 누가 시켜서 쓰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걸 거래하는 사람들이 쌍방이 합의해가지고 어떤 통화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제일 현재 편하게 쓰는 것이 달러인 거죠. 미국 달러인데 그걸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일본의 그 1970년대의 문제가 그겁니다. 플라자 협정을 맺은 게 일본 엔화 가치가 그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달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이야기했죠. 특별 인출권이라는 것을 새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미국도 자기들도 적자 많이 못 보겠다는 이야기죠. 미국은 적자를 줄이려고 그러면 미국 통화 가치만 높여버리면 됩니다. 아니 통화 가치를 낮춰버리면 됩니다. 미국 통화 가치만 낮춰버리면 미국은 적자를 덜 버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달러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어느 정도는 계속 적자를 봐주는 것이 뭐 필요하다. 그죠? 세계적 불균형은 경상수지 적자를 보던 미국에서 유출된 달러가 경상수지 적자를 보는 중국과 산유국으로 흘러가는 그런 현상이죠.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중국과 산유국은 근데 이제 여기 대해 가지고는 지금 그거는 이제 미국의 적자에 대한 지금까지 이야기였고 자, 요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불균형의 또 다른 문제점입니다. 세계적인 불균형의 또 다른 문제점. 어쨌든 국가적으로 봐가지고 그거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불균형은 없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게 하나의 제일 큰 방향이고 경제학적인 시각이고 그 다음에 최근의 그 국제적인 불균형 중국이 흑자를 보고 미국이 적자를 봄으로써 생겼던 하나의 큰 문제가 세계적인 금융위기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경상수지 중국이 흑자를 많이 봤죠. 산유국도 막대한 흑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흑자의 돈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이야기죠.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국하고 산유국들이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나라에서 달러를 쓰진 않죠. 그러면 그 달러가 어디 가느냐? 이 잉여 자본이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상승시켜가지고 자산 가격의 거품을 생성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한 겁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그러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의 뭐 픽스 나라의 재정위기가 있었지만 미국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발이라는 것은 미국 주택가격 거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거품 이야기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택가격 거품 때문에 그것이 미국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낳았습니다. 왜 그게 발생했느냐에 대해 가지고 또 하나는 거품이 왜 생겼느냐? 주택가격의 거품이 왜 생기냐 그러면 주택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왜 갑자기 살려는 사람이 많았느냐?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잉여 자본이 많다 그러면 다들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잉여 자본이 갈 수 있는 것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그 다음에 부동산이죠. 거기 돈이 쏠리니까 주가도 오르고 채권 가격도 오르고,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이자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되고, 그 다음에 소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그런 자산 가격 거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거품이 되다 그러면 거품이 너무 커져가지고 터지는 것이 소위 금융위기가 생긴 거죠. 즉, 이 불균형이 소위 이런 금융위기를 야기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어가 안 된다. 그렇죠? 즉, 미국발 금융위기도 막대한 잉여 자산이 채권 가격을 높여가지고, 이건 이자를 낮추는 거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거품을 생성시키고, 이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 가격이 부실화되고, 이에 관련된 금융기관들을 도산시킨 것이다. 라는 거죠.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자꾸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 느낍니다. 이거 너무 비싸다. 지금 주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패닉이 빠지게 돼가지고 떨어지기 전에 팔자, 서로 팔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주택가격 거품이 꺼지면서 그 주택담보대출로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돈을 많이 빌려줬죠. 빌려준 돈이 다 부도가 되고, 주택대출이 부실화되고, 그러면 그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파산하게 되죠. 많은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그 과정이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이렇게 금융위기가 발생한 거죠. 뭐 사실 따져보면 이게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터졌는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터졌다가 지금 다시 또 오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 홍콩 사태. 홍콩 사태가 정치적인 이슈도 있지만 홍콩 시민들이 그렇게 단결해가지고 시위하는 경제적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은 홍콩의 무시무시한 그 주택 가격입니다. 홍콩 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은 평당 억입니다. 엄청난 가격입니다. 평당 1억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 정도로 비싸가지고 홍콩에서는 소위 맥도날드 난민이 많다 그러죠. 집이 없어가지고 맥도날드 가서 밤을 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주택 가격이 오른 거죠. 홍콩 주택 가격은 말로 하기도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리 많이 올랐냐 그러면 중국이 흑자가 많으니까 그 많은 중국 부자들이 홍콩 가가지고 주택 투자를 한 겁니다. 투기를 한 거죠. 투기를 한 거죠. 원래 그래.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한 거죠. 그리고 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사실은 도박입니다. 도박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집을 사게 되니까 홍콩 집값이 그렇게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못 살겠다. 그게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만든 하나의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 지수계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세계적 불균형은 세계 경제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평가되지만 해당국들에게는 환율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변동하게 함으로써 불균형을 방지해야 된다. 사실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해당국이 환율이 원활하게 이동 안 하기 때문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계속 더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하게 환율이 안 움직이는 걸 원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래가지고 하나만 더 부자가 되면 결국은 뭔가 하면 그것도 세계적인 공멸이 될 수 있다. 환율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변동한다면 큰 폭의 흑자를 보는 나라에서는 외환 공급 증가로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수출 가격이 오르고 수입품 가격은 하락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균형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일본 케이스죠. 일본은 이제 그렇게, 그때는 자유로운 그 외환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본 엔화 가치를 올려버린 거죠. 올려버리면서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 줄어서 일본은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때 주적이었던 일본이 이제는 그 지위에서는 벗어났죠. 그러나 이제 그 일본 대신에 지금 이제 중국이 와 있는 건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액수로 보면 우리가 앞에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봤죠.
중국은 GDP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옛날 일본 당시에 비해 가지고는. 그래서 중국은 점진적으로 거기에 대해 응하면서 이제 낮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따져본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세계적인 불균형을 야기시키는 그런 주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근데 한 10년, 20년 전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뭔가 하면 그때 흑자를 많이 내면서 많은 돈으로 세계적인 투자를 많이 했죠. 뭐 세계적으로 기업을 사들이고 미국 가가지고 온갖 랜드마크 빌딩을 사들이고 뭐 그런 걸 많이 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흑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걸 중국 당국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그 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지금 이제 액수로 따져보면 그 다음으로 많은데 어디냐 그러면 독일, 타이완, 한국입니다. 독일, 타이완, 한국. 독일은 자동차에서 절대적인 기술 우위를 정함으로써 굉장한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죠. 근데 이제 독일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환율 조정하라 라는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환율이 없기 때문에. 독일은 자국 환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로를 쓰고 있죠. 유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유로는 독일 하나의 환율이 아니라 유럽 전체 환율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남아있죠. 뭐 타이완 반도체 때문에 굉장히 흑자를 많이 내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때문에 흑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미국의 타겟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외환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뭔가 안 걸리겠어. 잘못해가 이런 걸로 걸리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 우리나라 이제 외환당국은 이제 외환시장에는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세계 경제 질서하고, 그 다음에 현재 세계적인 이 분쟁의 식시가 됐던 세계적인 불균형, 여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